나랑 결혼하고 싶어? 좋아. 내 손잡은 이상 이번 생엔 절대로 네가 남한테 지게 안 뒀고 꼭. 스펙과 외모가 곧 계급이 되는 이 잔인한 회사에서 33살 강지원은 걸어다니는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쏟아지는 사람들의 입방아를 막기 위해 그녀는 눈 딱 감고 구내식당 요리사와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고기 한 국자 더 얹어주던 그 남자와 말이죠.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고작 하객 2테이블이 전부인 초라한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출근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동료들의 조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회장님의 목소리와 100억대 자산양도 서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칙! 달궈진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비명을 지르며 익어갑니다. 튀어오른 기름이 손등에 떨어져 붉은 점을 만들었지만 움츠러들 수조차 없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것조차 사치니까요. 공기 중에는 싸구려 소주 냄새와 고기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 그리고 남자들의 땀 냄새와 담배 쩐내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합니다. 이곳은 금요일 밤의 서울, 직장인들의 전쟁터이자 회식 자리. 그리고 저, 강지원은 지금 그 지옥의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강대리, 멍하니 뭐해? 고기 다 타잖아. 내 얼굴 가죽처럼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지겠어. 기름기 낀 조소 섞인 목소리가 물에 젖은 채찍처럼 고막을 후려칩니다. 말을 뱉은 건 최 부장입니다. 잔뜩 취해 벌개진 얼굴은 마치 푹 썩어가는 고구마 같고 콧방울 양옆 모공에서는 번들거리는 개기름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손에 쥔 반쯤 빈 소주잔 벽에는 탁한 액체가 끈적하게 흘러내려 역겨운 자국을 남깁니다. 주변에서 와르르 폭소가 터집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던 동료들이지만 지금은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게를 쥔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갑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그 날카로운 통증만이 지금 제가 이성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바로 바꾸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짝 마르고 비굴한 마치 남의 목구멍에서 쥐어짜낸 듯한 소리입니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까맣게 탄 고기를 옆으로 밀어내고 선홍빛 생고기를 다시 올립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동작입니다. 그래야만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테니까요. 에이고, 우리 강대리 현모양처가 따로 없네? 최 부장은 저를 놔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끄윽하고 트림을 하자 시큼한 냄새가 확기쳐와 위장이 뒤집힐 것만 같습니다. 아까워라. 이 좋은 솜씨를 데려가는 놈이 없어서 어쩌나. 그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밉니다. 핏발선 작은 눈이 제 싸구려 파운데이션 아래 감춰진 피로를 꿰뚫어 볼 듯 집요하게 훑습니다. 지원아, 너도 이제 33이지? 마트에서도 밤 10시 넘으면 김밥이 반갑더리로 나오는데 너는 이제 유통기한도 간당간당해서 돈 얹어주고 제발 데려가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웃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누군가는 식탁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휘파람을 봅니다. 그 순간 주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귀를 찌르는 웃음소리가 무한히 증폭되어 날카로운 전류처럼 뇌를 파고듭니다. 낡은 텔레비전이 신호를 잃었을 때처럼 삐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를 응시합니다. 붓던 살점이 하얗게 변하고 오그라들다가 결국엔 까맣게 타버립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나는 누구일까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입사 5년 차,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사무실 불을 끄는 강지원. 내 기회가는 최 부장의 공로가 되고 내 실수는 침소봉대되어 전사적인 반성거리가 됩니다. 투명 인간처럼 살다가 책임을 뒤집어 쓰거나 모욕적인 농담거리가 필요할 때만 실체가 드러나는 존재. 강대리, 한 잔 받아. 다 오빠가 인생 가르쳐주려고 하는 소리니까? 기름진 손이 억지로 술잔을 쥐어줍니다. 드라마였다면
이럴 때 여주인공은 술을 상대방 얼굴에 끼얹고 보란 듯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겠죠.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빌어먹을 현실입니다. 내야 할 월세가 있고 갚아야 할 카드값이 있고 시골에서 매달 생활비를 기다리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받습니다. 수없이 연습했던 표준적이고 텅 빈 미소를 얼굴에 띄우면서요. 부장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고개를 젖혀 독한 액체를 목구멍으로 털어넣습니다. 소주가 칼날처럼 식도를 긁고 내려가 위장 속에서 불을 지릅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냅니다. 이건 술이 아닙니다. 제가 삼킨 건 깨진 유리 조각입니다. 회식이 끝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비는 언제나 이렇게 예고도 없이 퍼붓습니다. 도시의 오물을 전부 씻어낼 기세지만 결국 하수구 냄새만 더 지독하게 들쑤셔 놓을 뿐입니다. 동료들은 3355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가에 버려진 검은 쓰레기 봉투처럼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자취방은 저를 더 숨막히게 할 뿐이니까요.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다시 회사 건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섭니다. 로비에는 경비 아저씨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천장등은 모두 꺼져 있고 복도 끝 비상구 유도등만이 유령처럼 초록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저는 부유하는 영혼처럼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빌딩에서 제가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실적 압박도, 직장 내 괴롭힘도 없고 오직 음식 냄새만 있는 곳. 식당 불은 꺼져 있었지만 주방 조리대 위로 따스한 노란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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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박자의 칼질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그 청명하고 간결한 소리. 한 번 내려칠 때마다 번뇌의 뿌리를 하나씩 잘라내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배식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차우진. 이곳의 요리사입니다. 그에 대한 제 유일한 인상은 침묵입니다. 언제나 높은 조리사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만 내놓고 있는 사람. 그는 누구에게나 밥을 넉넉히 퍼주지만 특히 제게는 늘 고기 한 국자를 더 얹어주거나 계란 프라이 하나를 몰래 더 올려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죄에는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저를 등지고 서 있습니다. 흰 조리복 아래로 넓은 등 근육이 언뜻언뜻 보입니다. 양파를 썰고 있는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유려해서 마치 어떤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쉬어 있어서 저조차 놀랐습니다. 칼질 소리가 뚝 끊깁니다. 그는 즉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옆에 둔 행주로 손을 꼼꼼히 닦은 뒤에야 느릿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조명이 그의 옆얼굴에 떨어지며 날렵한 턱선을 그려냅니다. 그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자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얇은 입술이 드러납니다. 그는 저를 봅니다. 놀라움도 호기심도 없는 그저 깊은 고요만이 담긴 눈빛입니다. 마치 제 모든 비참함을 묵묵히 받아내는 깊은 바다 같습니다. 배고파요. 낮게 깔린 목소리. 첼로 현이 울리는 듯한 공명이 텅 빈 식당 안을 또렷하게 채웁니다. 원래는 안 고프다고 그냥 비를 피하러 온 거라고 혼자 있기 싫어서 왔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파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댐 무너지듯 터져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후두둑. 첫 번째 눈물방울이 차가운 스테인리스 배식대에 떨어져 작은 타여름을 냅니다. 곧이어 2방울, 3방울.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33살 먹은 여자가 구내식당 요리사 앞에서 질질 짜다니 너무 쪽팔리잖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장의 번들거리는 얼굴, 동료들의 비웃음, 마감 세일 김밥이라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가스불을 켰습니다. 화르르. 푸른 불꽃이 맹렬하게 솟아올라 검은 웍의 바닥을 핥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포장지를 뜯는 소리, 달걀이 그릇 모서리에 부딪혀 톡 깨지는 경쾌한 소리. 5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맑게 우려낸 멸치 육수, 매끄러운 소면, 그 위에 얌전하게 올라간 노란 지단과 초록색 애호박채, 그리고 빨간 양념 김치 한 숟가락.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요.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집어들어 국수를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위장에 남아있던 알코올의 한기가 밀려나고 가슴 한가운데 뚫려있던 거대한 구멍이 메워지는 것 같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식당 안에는 제가 걸신 들린 듯 면을 빨아들이는 소리와 가끔 섞이는 훌쩍임만이 가득합니다. 차오지는 조리대 뒤에 서서 가만히 저를 지켜봅니다. 휴지를 건네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고 그저 묵묵한 산처럼 서 있습니다. 국수가 너무 맛있습니다. 이따위 모욕과 굴욕을 견딘 게 어쩌면 이 따뜻한 한 끼를 먹기 위해서였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압니다. 이 온기는 잠시뿐이라는 걸. 내일 해가 뜨면 저는 다시 악성 재고 취급을 받는 강대리로 돌아가야 하고 최 부장의 히스테리를 받아내야 하며 이 차가운 도시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미쳐버린다면 모를까?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국물을 머금은 입안이 뜨겁고 그 열기가 눈시울을 다시 붉게 만듭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네. 우리 결혼할래요? 말을 뱉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강지원, 너 미쳤니? 술 때문에 뇌가 녹았어? 아니면 국수에 혀를 대어서 헛소리가 나오는 거야? 지금 구내식당 요리사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야? 이름도 낯설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너보다 더 가난해 보이는 이 남자한테. 숨막히는 정적. 주방 환풍기만이 윙윙 돌아가며 제 황당한 제안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차오진의 표정에 처음으로 동요가 일었습니다.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하고 행주를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오늘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술이 과해서 죄송해요. 제가 무슨 소리를. 좋아요. 단조로운 두 글자가 제 헛소리를 뚝 잘라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환청을 들은 게 분명했으니까요. 네. 한다고. 결혼. 차오진이 행주를 개수대에 툭 던지고는 양손으로 조리대를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가 제 눈을 똑바로 파고듭니다. 장난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눈빛입니다. 신분증 가지고 왔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뒤이어 귀를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건물을 울립니다. 우르릉 쾅. 그렇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의 지하철은 여전히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숨막히는 밀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 방금 구청에서 출력한 혼인관계 증명서.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1000톤짜리 납덩이처럼 느껴져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결혼했습니다. 얼굴을 딱 2번 본 요리사와 다이아몬드 반지도 꽃다발도 무릎 꿇고 하는 청혼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구청 민원실에서 급하게 찍은 붉은 도장, 그리고 근처 허름한 중국집에서 먹은 짜장면 한 그릇. 그게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도 헛웃음이 나올 만큼 초라한 코미디입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리는데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타부서 여직원들이 곁눈질로 저를 힐끔거리며 속닥거립니다. 그 소리가 파리떼처럼 귓가에서 윙윙거립니다. 들었어.
강대리 진짜 미쳤나봐. 그러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식당 아저씨라며? 우리 회사 구내식당. 세상에 갈대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거 아니야?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치듯 사무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합니다. 징징징. 평소엔 공지사항이나 올라오던 사내 단체 채팅방이 지금은 저를 씹어대는 성토대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두꺼비가 백조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림, 그 밑에는 드디어 시집가네라는 문구. 익명을 가장한 조롱 섞인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이름만 안 불렀지 모든 글자가 바늘이 되어 저를 찌릅니다. 최 부장은 아예 대놓고 저를 태그했습니다. 골뱅이 강지원 대리 축하해. 이제 우리 구내식당 밥값 좀 깎아주나? 으하하하.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덜덜 떨립니다. 뭐라 반박이라도 하고 싶은데 칠 말이 없습니다. 그들 말이 맞으니까요. 제가 미친 게 맞습니다. 굶주리다 못해 아무거나 주워 먹은 꼴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중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요리사와 덜컥 결혼을 해버렸으니까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휴대전화 화면이 반짝 켜졌습니다.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온 새 메시지. 그에게서 처음 온 문자입니다. 점심에 식당으로 와요? 닭다리 남겨뒀으니까.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시야가 뿌얘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이 사람만이 저에게 닭다리 하나를 챙겨주려고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전화를 엎어두었습니다. 억지로 컴퓨터를 켜고 업무 창을 띄웁니다. 적어도 이제 혼자는 아닙니다. 설령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해도 같이 떨어질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하루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탕비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고 복사기 앞에 서면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난과 멍청함이라는 전염병을 옮기는 복균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야근을 자청하지 않고 정시에 가방을 쌌습니다. 그 남자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회사 뒷문 골목길, 그 낡은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차우진은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회색 후드티를 입고 헬멧을 쓴 채 긴 다리로 오토바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더니 분홍색 헬멧 하나를 무심하게 건넸습니다. 타요. 저는 엉거주춤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그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허리가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오토바이가 투투투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화려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점점 도시의 외곽으로 가로등 불빛이 드문 곳으로 향합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붉은 벽돌 빌라였습니다. 다 왔어요. 이곳이 우리의 신혼집입니다. 반지하 원룸. 문을 열자 눅눅한 습기 냄새가 확 끼쳐왔지만 곧이어 깨끗한 비누 향이 그 냄새를 덮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꽉 차는 더블 침대 하나, 간이 옷장, 그리고 현관 겸 부엌. 창문은 절반만 지상에 나와 있어서 창살 너머로 행인들의 발목만 보입니다. 이곳이 내가 살 곳인가. 현관에 서서 꽉 찬 방을 바라보는데 가슴 밑바닥에서 서글픔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강지원, 너 진짜 인생을 어디까지 내던진 거니? 멍하니 서 있는데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느새 차우진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칼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바닥이지만 그 온기만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미안해요.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립니다. 미안함이 묻어있지만 비굴하지 않은 목소리. 나중에는 더 넓은 곳으로 갈 겁니다. 고개를 돌려 그의 깊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침침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마치 지키지 못할 약속 따위는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의 요동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확실한 온기를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지낼 곳만 있으면 되죠. 적어도 이곳에는 비웃음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따뜻한 국수를 말아주고 폭우 속에서 저를 걷어준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끓여준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놀랍도록 맛있는 찌개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으로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와 옆에 누운 남자의 고른 숨소리를 듣습니다. 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로 뒤척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 나는 옅은 세제 냄새를 맡고 있으니 전례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게 체념일까요? 아니면 안식일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이 제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출근해요. 아침은 냄비에 있어요. 물을 마시자 속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을 다잡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또 한 번의 전쟁 같은 하루를 쏟아질 조롱을 견뎌낼 준비를 하면서요. 그런데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사색이 되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강 대리님. 아니, 강 여사님. 왜 그래요? 그녀의 호칭 변화와 겁에 질린 표정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회장실이요. 회장실에서 지금 당장 올라오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요. 박 회장님. 신룡처럼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백산그룹의 최고 권력자? 입사 5년 동안 시무식 때 멀리서 단상 위에 있는 모습만 봤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를 왜? 설마 어제 칼퇴근해서? 아니면 구내식당 직원과 결혼해서 회사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직접 해고하시려는 건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솟구치며 귀가 먹먹해집니다. 제 심장 소리가 쿵, 쿵, 쿵 하고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띵. 최상층입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목소리가 늙고 쇠약했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집무실. 박 회장님은 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지원입니다. 그가 획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위험 넘치던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땀범벅이 된 채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손에는 사진 한 장을 구겨질 듯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는 회장님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입니다. 경악, 공포, 그리고 기이하게도 일말의 아부. 강 선생. 회장님의 목소리가 덜덜 떨립니다. 어서 앉으시게.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제 결혼 때문이라면? 결혼. 박 회장님이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책상을 돌아 제 앞으로 달려오더니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 남편인가? 저는 사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찰된 사진입니다. 배경은 우리 집, 그 반지하 빌라 앞입니다. 오토바이에 앉아 헬멧을 벗는 차오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요리사 차오진 씨입니다. 요리사. 박 회장님이 기가 막힌다는 듯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가죽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냈습니다. 요리사라. 요리사.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묻자 박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마치 미지와의 조우를 한 사람 같은 눈빛입니다. 강지원 선생, 자네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차오진 씨잖아요.
박 회장님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싸구려 후드티를 입은 남자를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영혼을 가출하게 만들 그 비밀은요? 차우진 맞지? 하지만 요리사가 아니야? 네. 이 사람은 경영 수업 받기 싫다고 5년 전에 가출해버린 백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일세. 이 회사의 지분 51%를 가진 실질적인 오너라고. 그러니까 내 상사란 말일세. 쿠궁. 머릿속에서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비소리가 나고 박 회장님의 입이 뻐끔거리는 게 슬로모션처럼 보입니다. 백산그룹 태자. 실질적 오너. 네, 사장님. 그 반지하에 살면서 나한테 국수 말아주고 낡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고기 한 점 더 줬다고 감동한 그 차우진 아저씨가? 말도 안 돼. 이건 막장 드라마보다 더 엉망진창이잖아. 하지만 박 회장님의 저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표정을 보니 알겠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매일 밤 제 곁에서 잠들던 남자. 몸에서 늘 음식 냄새와 비누 향이 섞여나던 그 남자가 손에 쥐고 있던 건 밥주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상업제국을 호령하는 지휘봉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앞으로 닥쳐올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제 손을 꼭 잡고 맑은 눈으로 말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곳으로 갈 거라고 했었죠. 알고 보니 그가 말한 큰 곳이란 조금 더 넓은 평수의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부장이 지금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난동이라니. 박 회장님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게 오늘 국이 식었다면서 차 전무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폭력까지 쓰려고 합니다. 뭐라고? 박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통유리창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 새끼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는 책상 위에 지팡이를 낚아채더니 격분한 사자처럼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갑시다. 사모님. 어서 식당으로 가시죠. 저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지만 박 회장님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하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무서운 속도로 하강합니다. 숫자가 곤두박질 칩니다. 50, 40, 30. 제 심장 박동도 덩달아 빨라집니다. 차우진. 내 남편. 백산그룹의 황태자. 지금 그 사람이 식당에서 저 돼지 같은 최 부장에게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전례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자입니다. 그가 요리사든 재벌 2세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내가 가장 비참할 때 유일하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띵. 지하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소음과 최 부장의 역겨운 고함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국이야? 다 식었잖아. 일하는 태도가 이따위야? 곧이어 날카로운 타열음이 들렸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다시 한번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파열음은 신호탄 같았습니다. 웅성거리던 지하 식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박 회장님이 엘리베이터를 뛰쳐나간 순간 목격한 장면은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광경이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 뜨거운 국을 담아두는 스테인리스 보온 통이 넘어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멸치 육수가 사방으로 튀어 바닥을 흥건히 적셨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 차우진이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름 얼룩진 흰 조리복 차림이었습니다. 높은 모자는 이마를 덮고 있었고 마스크는 턱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서 최 부장은 미친 투견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쏟아진 국물 웅덩이에 구둣발을 담근 채 구두 코를 차오진의 무릎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귀 먹었어? 최 부장의 고함이 텅 빈 식당을 울렸습니다. 삑사리가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바닥 핥아서 다 치우라고. 요리하는 거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럼 바닥에 떨어진 국물도 아까울 거 아니야? 이게 회사 임원들 먹으라고 내놓은 점심이야? 차갑잖아. 다 식어 빠졌잖아. 사실 국은 식지 않았습니다. 하얀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닥에 튄 국물은 뜨거워 보였습니다. 최 부장은 그저 시비를 걸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지원보다 더 비천하고 더 반항하지 못할 대상. 바로 강지원의 남편, 일개 요리사 말입니다. 주변에는 밥을 먹으러 온 직원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몰래 영상을 찍고 누군가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비릿한 냉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정글 같은 회사에서 동정심은 가장 값싸고 쓸모없는 짐이니까요. 옆에 있던 박 회장님이 심하게 몸을 떠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뼈에 사무치는 공포였습니다. 박 회장님이 입을 벙긋거리며 소리치려 했지만 극도의 공포 탓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우진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지도 평소처럼 묵묵히 돌아서서 다시 밥을 푸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영화 속 슬로모션처럼 느릿한 동작이었습니다. 긴 손가락이 조리사 모자 끝을 잡더니 가볍게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륵. 하얀 모자가 벗겨져 기름진 국물 웅덩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뒤이어 앞치마였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힌 싸구려 앞치마 끈이 풀리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젖은 바닥에 닿으며 철퍽,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반항하냐? 최 부장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껍데기 벗는다고 내가 요리사가 아닐 것 같아? 내가 너희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줄까? 내 마누라도 같이 짐 싸서 쫓겨나고 싶어. 차우진은 지저대는 똥개를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느긋하게 조리복 소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마치 최고급 교향악을 지휘하기 전 준비 동작처럼 우아했습니다. 소매가 걷어 올려지자 단단하고 다부진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줄곧 소매 속에 감춰져 있던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당 천장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때마침 시계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깊은 밤하늘을 옮겨놓은 듯한 짙은 푸른색 다이얼. 그 주변을 둘러싼 다이아몬드들이 차갑고도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파텍 필립, 레퍼런스 6002g. 스카이 문 투르비용. 서울 강남의 빌딩 한 채를 사고도 남을 가격입니다. 최 부장의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살 능력은 없어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위인이니까요. 그의 탁한 눈동자가 시계에 고정되더니 목울대가 크게 울렁거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기세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짝퉁이네. A급 짝퉁이야. 최 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비아냥거리는 투는 여전했습니다. 강지원 그 미친 여자가 폼 좀 잡으라고 사줬나 보네.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그런 가짜 시계 차고 양파 써는 거 안 쪽팔리냐? 쪽팔린가? 차우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감사합니다. 드세요만 반복하던 곰 같은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빙하처럼 차갑고 낮게 깔린 목소리. 태어날 때부터 높은 곳에 있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눈동자 속에 담겨 있던 온화함과 포용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죽음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발밑에서 찍찍거리는 쥐새끼를 내려다보는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최만식 부장. 차오진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작년 재무제표에서 외식사업부 예산을 30%나 부풀려서 보고했더군. 지난달엔 식자재 납품업체 변경하는 조건으로 뒷돈 5천만 원 챙겼고, 그리고 지금 당신이 걷어찬 이 멸치 육수, 전라남도에서 공수해온 최상급 멸치로 4시간 동안 우려낸 거야?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두 굽이 국물 위를 밟으며 뚜벅 소리를 냈습니다. 최 부장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를 3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차오진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며 서늘한 냉소를 그려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최 부장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빌딩에 기생하는 쥐새끼일 뿐이고. 뭐라고? 이 냄새나는 요리사 놈이. 최 부장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멈춰라. 천둥 같은 호통이 식당 입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엔 그림자조차 보기 힘들다던 박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은 채 헉헉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위험 넘치던 얼굴은 식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혈압이 올랐는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 부장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5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에서 당황으로, 다시 비굴한 반가움으로. 회장님, 오셨습니까?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요리사가, 이놈이 미쳤습니다.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짝퉁시계나 차고 다니고 저한테 횡령 누명까지 씌웁니다. 당장 잘라주십시오. 박 회장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 직원의 생계를 쥐고 있는 노인이 지금은 마치 숙제 안 해온 초등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앞을 가로막는 직원들을 밀치며 국물 웅덩이 속에 서 있는 남자에게 비틀비틀 달려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느라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회장님의 그렇게 다급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차오진과 3걸음 정도 남은 거리에서 박 회장님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아주 모범적이고 공손하며 비굴하기까지 한 90도 폴더 인사였습니다. 도련님, 아니, 전무님.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지옥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의 안도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귀한 분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쿠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두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툭, 투둑 소리를 냈지만 줍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부장은 손을 든 자세 그대로 액체 질소를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은 턱관절이 빠질 것처럼 벌어졌고 눈알은 튀어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도련님, 전무님. 차오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인 박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느긋하게 소매 단추를 다시 채우고 옷자락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박 아저씨. 차오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직급 높다고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꼴 한 번만 더 보이면 아저씨부터 자르겠다고. 박 회장님의 허리가 더 깊이 숙어졌습니다. 이마에서 떨어진 식은땀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차오진이 고개를 돌려 이미 석상이 되어버린 최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최만식. 이번엔 직함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하고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로 꿇은 게 아니라 다리뼈가 더 이상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겁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제 무릎까지 아프게 할 정도였습니다. 전무님, 저는 모르고, 정말 몰랐습니다. 최 부장이 횡설수설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덮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악당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태산 같은 분을 못 알아보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강 대리, 아니, 강 사모님. 사모님이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가 개처럼 기어서 제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우진이 최 부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최 부장의 입에서 돼지 멱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사람 건드리지 마. 차우진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의 칼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지? 밤 10시 넘은 김밥은 반갑이라고? 내 아내가 악성 재고라고? 최 부장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살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제가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입니다. 차우진은 손을 탁 놓았습니다. 혐오스럽다는 듯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을 꼼꼼히 닦더니 그 손수건을 최 부장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인사팀에 통보해. 차우진이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 주문하듯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최만식, 공금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 즉시 해고하고 법무팀으로 넘겨서 형사 고발 진행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던 다른 사람들. 그의 시선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저를 비웃고 단톡방에 이모티콘을 올렸던 동료들. 그들은 하나같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내 아내 모욕하는 글 단톡방에 올린 사람들. 알아서 인사팀 가서 사직서 쓰라고 하세요. 제가 일일이 IP 추적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직접 찾게 되면 그땐 사직으로 안 끝납니다. 말을 마친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오물덩어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식당의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 없는 국수집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타는 가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이 영토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인파를 가르고 저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앞에 멈춰 선 그의 눈에서 서리빨 같은 냉기가 녹아내리고 다시 제가 알던 그 깊고 따뜻한 바다가 돌아왔습니다. 놀랐어요. 그가 손을 뻗어 뛰어오느라 헝클어진 제 앞머리를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로 미안해요. 오래 속여서. 그가 제 손을 잡고 깍지를 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잡은 손이었습니다. 가요, 여보. 어디를요? 옷부터 갈아입어야죠. 그가 기름 묻은 자신의 조리복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체가 탈로 났는데 당신한테 계속 기름 냄새 맡게 할 순 없으니까. 그는 제 손을 이끌고 박 회장의 90도 폴더 인사와 전 직원의 죽음 같은 침묵을 뒤로한 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척추가 뽑힌 듯 바닥에 허물어진 최 부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좁은 공간 안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싸구려 정장을 입고 겁에 질린 여자. 더러운 조리복을 입고 있지만 기세 많은 천하를 호령하는 남자.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저기, 아저씨.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그가 고개를 돌립니다. 눈가에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진짜 백산그룹 태자예요. 지분 51% 가진 그 사람. 가짜 아니에요? 그럼 왜
왜 요리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런 곳에서? 그 집구석이 싫어서요. 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다시 반짝였습니다. 거긴 계산과 냉기뿐이니까? 난 요리하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짓는 표정이 좋았거든요. 그건 진짜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안 왔으면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해주는 바보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바보래요? 띵. 최상층입니다. 이번엔 숨막히던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차오즈는 저를 이끌고 복도 끝,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양계형 문 앞으로 갔습니다. 지문 인식. 육중한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회장실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집무실이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꾸며진 모던한 공간.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와 한강 줄기가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데 먼지 하나 없습니다. 차오진이 손을 놓으며 안쪽 휴게실을 가리켰습니다. 10분만 기다려줘요. 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분 전, 저는 누구나 밟고 지나가는 강대리였습니다. 10분 후, 저는 이 도시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남자 하나 때문입니다. 달칵.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숨이 턱 멎었습니다. 걸어 나오는 남자는 더 이상 기름 쩐내 나는 조리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수제 슈트가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단추를 하나 풀어 섹시한 쇄골 라인이 살짝 보였고 뒤로 넘긴 머리는 훤칠한 이마와 사람을 홀리는 눈매를 드러냈습니다. 아까의 그가 먼지 묻은 진주였다면 지금의 그는 칼집에서 뽑혀나온 명검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눈부시게 빛나는. 이게 진짜 차오진이구나. 박 회장이 허리를 굽히던 그 남자가 바로 이 모습이구나. 괜찮아요.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와 소매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계와 같은 계열의 사파이어 커프스링크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좀 낯설어요. 그가 피식 웃더니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뭘 입든 난 당신한테 국수 말아주는 아저씨예요. 그가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습니다. 낮고 자석 같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다면 언제든 다시 요리해 줄게요. 대신 평생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재벌 후계자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 가진 이 남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전히 저에게 국수 한 그릇 끓여주는 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가요. 그가 허리를 펴고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더니 다시 냉철한 CEO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를요? 회의실. 그가 제 손을 잡고 집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쓰레기 청소는 대충 끝났으니 이제 누가 이 집의 안주인인지 알려줘야죠. 대회의실 공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각 잡고 앉아 있었고 박 회장님은 부석에 앉아 연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오진이 제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좌르르. 모든 임원이 기립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차오진은 눈길도 주지 않고 긴 테이블 끝 상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상석 바로 옆 의자를 빼내 제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그곳은 안주인의 자리였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경악, 의문, 경외가 뒤섞인 시선 속에서 그는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주목. 차오진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톡, 톡, 그 규칙적인 소리가 임원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합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다정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왕명 같았습니다. 이쪽은 강지원 씨입니다. 제 아내이자 백산그룹의 새로운 이사장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헉 하고 숨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의 결정이 곧 제 결정입니다.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고 이 사람 말에 토를 다는 건 백산그룹에 대한 항명으로 간주합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해 좌중을 휩쓸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대답 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예전 같으면 눈도 못 마주쳤을 이사, 상무들이 저에게 허리를 굽히고 아부 섞인 미소를 짓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무섭던 직장이라는 정글, 그 견고해 보이던 계급사회가 진짜 힘 앞에서는 종잇장처럼 얄팍한 것이었구나. 강 이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사장님, 아부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고개를 돌려 차우진을 보았습니다. 그가 테이블 밑에서 몰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건조하고 따뜻한 손바닥. 그가 저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봐요, 내가 더 큰 곳으로 간다고 했죠? 확실히 크긴 큽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다 써서 적응해야 할 만큼요. 하지만 압니다. 이 손만 잡고 있다면 그곳이 반지하 단칸방이든 구름 위 펜트하우스든 상관없다는 것을. 저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지원.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말 한마디로 인생 전체를 건 도박에서 승리한 여자니까요. 끝.